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엔 노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서 설명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임금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노동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경제 활동과 이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제7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 가운데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임금 혹은 임금에서는 생활 혹은 생계 임금을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다음에 노동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참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고용한 사람, 그다음에 경영하는 사람, 그다음에 노동자 이 네 축이 각자 임무에 따라서 어떤 통일성을 갖고 적절한 규범을 가지고 그 기업 경영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이 통일성을 갖고 적절한 규범으로 기업 경영해야 되는데 이들이 다 말하자면 참여해야 된다. 기업 경영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경우 자본주, 고용주, 경영자는 참여, 기업 경영에 관해서 뭐 숙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참여하지만 그 노동자들은 단순히 그 수동적인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노동자들과 그 자녀, 말하자면 가족이겠죠. 가족의 상황에 말하자면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경제, 사회 조건은 흔히 이 차원이 아니라 더 이런 조건은 사회적인 조건을 결정할 때, 조건을 결정할 때, 조건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기업 차원이 아니라 단순한 기업 차원이 아니라 그 상부의 기관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정책 아니면 또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때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바로 그러한 기관의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표성을 가진 노동계,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정부, 공권력이 서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겠죠. 법적인 장치가 있는 것과 그것을 정신을 잘 살려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우리 사회가 설치한 경우도 바로 이와 같은 가톨릭교회 교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문제는 뭐 정리 한쪽의 편을 들고 한쪽이 다른 쪽의 편을 들고 하는 이런 그 힘에 의한 어떤 대결이 아니라 위원회로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하고 대화를 해서 말하자면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겠죠. 운영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7계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노동자들의 경영이라든지 자기들의 운명에 관련된 데서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의 주요 임무를 얘기합니다. 이 계명에서 이제 국가의 임무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국가의 임무입니다. 말하자면 노동의 결실을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결실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떤 정책을 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여기에는 가고 여기에는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경우에 그것은 제7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이 아니고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정직하게 노동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조롱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린 자꾸 효과 대신 정직 대신에 우리는 이거를 효율 대신에 정직 대신에는 결과에 대해서 강요하는 사회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7계명을 사회 전체가 엇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취업과 직업은 남자와 여자,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모두 한결같이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취업과 직업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 심신이 건강한 자와 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 특히 우리 사회는 이미 이주민, 노동자로서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혼인해서 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취업과 직업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회교리는 우리 교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다가 이것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도둑질하고 있는 셈이겠죠. 또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그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말하면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건강을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산재보험이죠. 산업재해보험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말하자면 내가 의료보험, 건강을 챙겨야 될 때 의료보험이 있죠. 일을 하다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직장을 떠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실업보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완전히 직장을 손 놓고 은퇴했을 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소위 우리는 4대 보험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이 나누어서 이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권력이 정한 분담금, 보험료를 사회보장기관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참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모두가 다 너무나 부담스럽다. 다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또는 공권력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지식인, 혹은 종교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겠고, 아는 것을 잘 알려야 되겠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봉사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혹은 또 공권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흔히 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몰랐다. 난 그것을. 보통 사람의 무지와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의 무지는
그 경중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많은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책임이 더 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권위를 부여하죠. 그다음에 그 권위에게 우리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무지의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무지의 죄가 덧붙여집니다. 보통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혹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혹은 봉사하는 사람 혹은 공권력에 몸담은 사람들 또 특히 지식인 혹은 종교인들에게는 더 섬세한 예민한 그 주의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한마디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는 이 7계명을 가지고 말하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놓고 통틀어 얘기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7계명을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7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7계명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딴 걸 몰라도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혹은 뭐 정직한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자녀를 양육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근데 편의상 어떤 분들은 백색 거짓말, 이렇게 말해요. 선의의 거짓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 것은 민감한 얘기고 또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대목에서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 안에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내용에 혹시 여러분 우리 대중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은 소위 말하면 언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언론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대중매체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포함시킨 우리 교회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예를 들면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공동선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그것도 현세적 이익, 그것이 정치적인 이익이든 경제적인 이익이든 하여튼 독점적 어떤 지위든지 이런 쪽에 대중매체가 활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대중매체는 진실, 그다음에 정의를 전제해야 됩니다. 진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인간 사회에서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것은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대중매체를 얘기하면서 이용자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은 아예 소비자라는 말까지 쓰죠. 대중매체 이용자, 텔레비를 보시든지 라디오를 들으시든지 신문을 읽으시든지 이용자들인데 이용자들의 수동성을 길러줍니다. 어떤 얘기들 많이 하냐면 그 신문에 나왔어, 텔레비에서 그러던데 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문에 나왔어, 텔레비에서 나왔어 하는데 그것이 왜곡된 거라면은 이 수동적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의 의식, 자신의 사고,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 심대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동성을 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판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활자로 인쇄된 것에 대해서 좀 근거 없는 신뢰를 보내는 경우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책이 마치 반드시 진실을 혹은 정의를 담고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말하자면 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는 얘기겠죠. 누구가요? 공권력이라든지 또는 대중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공권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은 사회는 그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2499항인데요. 이것은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뭐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철저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공개재판의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사상범이라고 여기는 모든 일을 제압하고 억누름으로써 자신들의 절대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꿈꾸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도덕은 고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그다음에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또 자신들의 절대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일, 그런 일이 우리 사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쩌면은 보통의 우리 시민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대중매체가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전부였을 텐데 그 대중매체가 혹시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면 혹은 이런 일에 동원됐다면 혹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그랬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 그것은 진실이 왜곡된 정보였고 그다음에 조작된 여론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잊지 말아야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또 그렇다면 오늘날에 그런 일은 재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그 악습이 말하자면 고질적인 악습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지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정보는 참여의 전제이고 말하자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참여는 민주주의의 절대 조건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는 참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또는 조작되거나 또는 악용되는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이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거짓 의사결정이 올바른 의사결정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의사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았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불과 몇십 년 전인데 투표를 했는데 거의 100%가 참여를 하고 거의 90몇 %가 동의를 했을 때 그 참여했던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했고 올바른 투표를 했는지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99.9%가 의사결정했으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가져온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건 민주가 아니고 독재였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세련된 방법으로 정보의 왜곡,
정보의 조작, 정보의 악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누가 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면 정치 활동과 말하자면 자본, 돈이라는 게 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추린 사회교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정보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니까 진실을 흔히 말하죠. 진실의 정보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소수의 집단이 조종하는, 조종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조종하는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조종하는 뉴스 미디어 현상이다. 소수의 사람이나 소수의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뉴스를 조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뉴스를 내보낼 것인가, 어떤 뉴스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 물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그들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뉴스의 선택, 그다음에 다루는 내용,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위험에다가 정치 활동과 금융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미친다. 정치 활동, 그다음에 돈, 금융이 합치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은 정보의 객관성은 실종될 위험이 굉장히 높고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끌므로써 전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사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현명한 사회라면은 그리고 또 신중한 사회라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일단 소극적으로는 최선이고 적극적으로는 이런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생활 영역에서 정보와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 형태의 도구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다원주의를 보장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말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보를 누군가가 예를 들면 정보가 있는데 정보는 대중 혹은 사회 혹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데 이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 정보의 이용자인 우리 시민에게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경우에 뭐 서로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수단이라든지 정보 전달 수단이라든지 다루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접근이라든지 혹은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말하자면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공권력이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통로에서 지나가는 정보를 소위 말하면 그렇게 체크한다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이 정보는 보내지 마. 이 정보 보내더라도 요거만 보내. 요걸 보내더라도 요 내용은 빼. 이런 일이 용이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실질적인 다원주의, 정보 전달에 있어서 다원주의는 필요하다.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는가, 정보를 접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여기서 이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통제할 때 어떤 통제라는 건 당연히 힘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통제하죠. 근데 힘이라는 게 만약에 한쪽에서는 공권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만약에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보 전달 수단을 선택하려고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비록 다양한 경로가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정보를 제공하고 할 때 이게 진실 혹은 정의의 가치가 아니라 이익, 특히 그것도 경제적 이익이라는 가치로 이 정보를 대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정의를 우리가 눈 감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성찰할 대목이 많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해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문제고 언론의 문제고 교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가톨릭교회 교리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특히 다른 내용은 놔두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이 매스컴 혹은 정보 전달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